이혼했던 처제를 형부가 위로해 주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욕할 것이라는 걸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바퀴 소리에 저 한기석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아내 소희가 며칠 전 말했던 그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제 다은이 이혼 후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선 다은의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처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은 톤이었죠.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말을 하는 내내 다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리어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인 것처럼 보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겨우 입을 연 제 목소리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바퀴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지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미리 정리해둔 작은 방으로 다은을 안내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다은은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자리 잡고 나갈게요. 그 말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묘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평소 활발했던 다은의 모습을 아는 제게는 오늘의 그녀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은의 떨리는 손과 지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복도 너머 다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은은 정말 공기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저녁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화장실을 오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투명한 반찬통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뚜껑을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부 입맛엔 짤지도 몰라요. 다음엔 좀 덜 짜게 만들게요. 마지막에 작은 웃는 얼굴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묘하게 정겨웠어요. 반찬통 안엔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조용히 부엌에서 요리를 했을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저를 생각하며 간을 맞춰봤을 모습까지 상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메모에 적힌 것처럼 짜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적당한데. 혼잣말을 하며 또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아내는 교대 근무 때문에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밥맛이 좋았습니다. 다은이 만든 멸치볶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통을 설거지하려다 말았습니다. 메모지를 떼어내기가 아까웠어요. 그 작은 글씨와 웃는 얼굴 표시를 보고 있으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언제부터였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메모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짤지도 몰라요 라고 쓴 걸 보니 다은이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 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은은 정말 소리 없이 저희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다음 날도 냉장고에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메모엔 어제 멸치볶음 드셨더라고요. 오늘은 나물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또 웃었습니다. 다은이 제가 반찬을 먹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다은의 반찬통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됐어요. 어떤 반찬이 들어있을지, 어떤 메모가 적혀 있을지 궁금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은의 말투와 행동이 제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제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다은은 항상 조용히 지냈거든요. 혹시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든 건 아닐까 생각하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거실 가운데 펼쳐진 요가 매트 위에서 다은이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목덜미를 드러냈고 그곳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회색 크롭티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레깅스는 그녀의 다리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다은은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처제 다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크롭티 밑으로 허리가 살짝 드러났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은의 움직임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유연한 동작이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형부, 죄송해요. 깨우려던 게 아닌데. 다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저도 어색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복 차림의 그녀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부,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크롭티를 아래로 당기며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지.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가 좀 배워봤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은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목덜미의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계속해. 방해하지 말고.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은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다은이 요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잔을 들고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다은은 매트 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제에서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으로만 여겼던 다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유연한 몸짓, 운동복에 드러난 몸매.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또 야간 근무였고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은은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유리병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혹시 다은이 늦은 저녁을 드시는 건가 싶어 슬쩍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은이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소주병 하나와 작은 반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혼자 술을 마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은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마시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게 보였어요. 형부, 죄송해요.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다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던 소주병을 보니 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잔 하나 더 가져올게. 일어서려는 다은을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찬장에서 소주잔을 꺼내 앉았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무슨 일 있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어떤 생각? 형부, 전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39인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다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넌 망가진 게 아니라 버틴 거야.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틴 거라고요? 그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 말에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형부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은의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은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어느 쪽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은도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은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술 때문에 방까지 가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붙인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평소 조심스럽게 살피던 긴장감이 풀어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려던 순간 다은의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메모 앱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뭔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뛴다. 이 감정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은에게 저는 그저 형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의 잠든 얼굴을 다시 보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은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 아니야. 나도 그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도 어느새 다은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새벽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본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은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몽롱한 상태였어요. 형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어요. 감기 걸릴까봐 담요 가져왔어. 다은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고마워요.
언제부터 여기서 잤지? 1시간 정도 됐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참 동안 다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은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모 앱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혹시 이거 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봤어.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혼자 끄적인 건데.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은이 말하는 그 사람은 저였어요. 다은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에 당황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형부. 다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와 다은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고 스치기라도 하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야간 근무가 줄어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다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다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 다은아.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아내가 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기석 오빠, 요즘 생기가 돌더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그래, 별로 다르지 않은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예전엔 집에 와서도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밝아졌단 말이야. 아내가 다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은아, 너 덕분인가 봐.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은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가족이 늘어나니까 집안이 활기차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빠 요즘 일찍 들어오네? 아내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퇴근 시간이 빨라졌거든요. 다은 때문이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줄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싶어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좋네. 이렇게 셋이 함께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야. 아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은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아내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은에게 반찬을 건네주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다은아, 언니가 야간 근무할 때 오빠랑 많이 대화했지?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 별로 안 했는데요. 형부는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빠는 원래 무뚝뚝해.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눈치챈 건 아닐까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수가 늘었어. 예전엔 집에 와서 거의 안 말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은이 온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당연히 좋지. 오빠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기 오랜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변화를 좋아한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와 다은의 비밀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은이도 불러봐.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에 들어갔을 텐데 다은을 부르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은아, 언니가 부른다. 다은의 방 앞에서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와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은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앉아. 둘 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다은과 함께 아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들었어. 아내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괜찮아? 형부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형부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대화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목소리 톤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형부와 처제 사이의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친밀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이런 대화를 녹음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형부? 오빠?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은아, 형부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따뜻했는지 다 들었어. 그 말에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아내 앞에 엎드렸어요.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아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은이 더욱 울먹였어요. 언니를 배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배신?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배신 정도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배은망덕이지.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다은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게 잘못이었구나. 이혼해서 갈 곳 없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석, 이혼해.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오해야.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아내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다은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은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다은아, 형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은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은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집을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와 다은이 떠난 후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욱 공허해진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다은이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상한 것들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찬통들이 다은이 여기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에 다은의 요가 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매트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다은이 매일 요가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다은이 하던 동작들이 기억났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위로 올리며 깊게 숨을 쉬던 모습들 말이죠. 서툴게 따라해봤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다은처럼 유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작들을 하며 다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은이 항상 마지막에 하던 동작이었어요. 고요한 거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다은이 마지막 날 남기고 간 메모였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지만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다은의 둥근 글씨체가 보였어요.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이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메모를 읽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나눈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늦은 위로였을까? 서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위로를 주고받다가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저와 이혼으로 상처받은 다은이 서로에게 기댄 것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감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다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없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더욱 그리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은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아내에게서는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별다른 이해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다은을 힘들게 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만들어준 마지막 반찬을 먹으며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요가하는 모습, 울면서 사과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다은아, 이름을 부르며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중했다고 쓴 글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다은과 함께한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다은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그리움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